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 연산역 근처 모텔에서의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사는 곳은 분당이지만 부산에 친한 친구가 있어 여름 휴가 때도 혼자서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와 밤새 게임도 하고 부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죠. 떠나기 전날 밤 연산역에 위치한 모텔에 방을 잡고 친구와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는 집으로 보내고 맥주 한 병을 사들고 모텔 방으로 갔습니다. 제 방은 4층에서 제일 구석진 13호였지요. 친구랑 저녁 먹으면서 귀신 얘기를 잔뜩 해서 그런지 약간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노트북으로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고 TV로 영화도 보면서 나름대로 무서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되었을까요? TV를 틀어도 재미있는 건 없었고 전날 밤에 밤을 샜기 때문인지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자볼까 해서 노래만 켜놓고 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뒷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일정한 박자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 소리는 몇 분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는 아까 본 무서운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해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런 소리가 들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옆방에서 신음과 비슷한 비명소리 같은 게 조금씩 들리더군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랑을 나누다 보니 저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지막이 일어나 방을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하는데 순간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지키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어제 413호 옆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아주머니는 대답해 주십니다. 413호는 양 옆으로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여름 휴가에 부산을 방문했다. 연산역 근처 모텔의 4층 구석진 13호에서 혼자 밤을 보내며 무서움을 이겨내려 노력했지만 새벽에 이웃 방에서 들리는 쿵하는 소리와 신음 비슷한 소리에 불안함을 느꼈다. 다음날 호기심에 로비 아주머니에게 물어본 결과 나의 방 양 옆에는 사람이 없었다는 대답을 듣고 놀랐다. 두 번째 이야기, 바다. 나의 고향은 해안가 시골 마을로 바다가 무척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속사정도 있기 마련이지요. 어릴 적 친구인 K의 집안은 지역에서 대대로 위명을 떨쳐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문가에서는 이상한 전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소는 15번째 생일날에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바다신이 죽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케인의 집안의 영혼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굵었다고 생각하던 나와 케인은 코웃음 칠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K의 15번째 생일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날 K는 학교를 쉬게 됩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슬쩍 학교를 빠져나와 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케인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케인의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케인은 어떠냐고 물으니 오늘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있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K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줌마는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케인의 아줌마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그런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K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K의 방 앞으로 가자 K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로 앉아 있습니다. 나는 두 분께 인사를 건네고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한 손에는 콜라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치킨을 쥐고 있는 K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K는 나를 눈치채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었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K가 물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잠시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해 주었지요. K의 말에 따르면 K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15번째 생일날에는 다들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수업을 째고 하루 종일 K랑 같이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를 사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갔다 오니 어쩐지 K의 방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는 꽤 대단해 보이는 스님이 와서 결계를 치고 여기저기 부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K는 머리부터 술을 뒤집어 쓴 다음 온몸에 재가 흩뿌려져서 흉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K가 몸을 씻고 돌아왔고 나는 K랑 같이 여기저기 부적이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딱히 할 짓도 없었기에 우리는 영화나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고 방 주변에는 마을 아저씨들이 순서를 정하고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 11시 무렵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잠깐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방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아저씨 2명이 잠에 빠져 쓰러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방 안을 들여다보니 K가 없습니다. 나는 아저씨들을 흔들어 깨우고 집안 사람들에게 K가 사라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K를 찾아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나는 택시를 잡고 곧장 바다로 갔습니다. 해안선 국도를 따라 달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사장에 서 있는 K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K네 집에 연락을 하고 K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나는 K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돌아본 K는 흰자를 지켰던 채로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큰일이라고 직감한 나는 등 뒤에서 K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K는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힘을 발휘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K의 뒤통수를 후려갈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내 주먹만 아플 뿐 K는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른들까지 합세해서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K에게 달라붙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K는 엄청난 괴력으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걸어들어가 가슴팍이 젖을 정도가 될 무렵에 아까 낮에 봤던 스님이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경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K는 의식을 잃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다 속에 빠져버립니다. 다들 당황해서 K를 부축해 바닷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스님은 K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경을 읊기 시작했고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가 뜬 후에 스님이 K의 등을 두드리며 기압을 넣자 K가 눈을 뜹니다. 하지만 K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왜 너도 그렇게 젖어 있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온갖 질문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나는 K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K는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 마을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끊어지고 다들 그 일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K는 지금 소를 기르며 건강히 잘 살고 있고 내년에는 결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꽤 유명했던 터라 K에게 경을 읊어줬던 스님은 꽤 유명세를 타게 되어 돈을 잔뜩 벌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삼촌. 초등학생일 무렵에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세조차 못 내서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입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매일 술만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습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년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의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듭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입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 두었던 튀김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로 삼촌에게 인사합니다. 삼촌은 내가 먹던 튀김을 보더니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튀김을 먹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튀김을 다 먹고 낚싯대와 낚싯도구를 챙겨 물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낚시를 하던 집 근처의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별로 안 잡힐 것 같다고 말하니 삼촌은 평소에는 잡지 못했던 뱀장어라도 낚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내가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니? 라고 물었지요. 나는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어느새 내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붓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춥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삼촌 뒤쪽의 숲풀에서는 바스락하고 소리가 납니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숲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에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오늘은 잡힐 것 같지 않네.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삼촌을 지나쳤습니다.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나는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를 보면 이상한 눈을 하고 있던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에 나는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에 폭포 밑에서 결국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자전거.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쇼핑몰은 당시에 오픈하고 1년 정도 지난 곳이었기에 건물도 시설도 거의 새 것이었고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꽤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죠. 흔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이 건물은 딱히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던 곳에 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 그 소문을 듣고서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비슷한 느낌으로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감과 동시에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형 쇼핑몰이다 보니 몇백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으려니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서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조였지요.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 2층 화장실의 청소 담당이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운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차차 손에 익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다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도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 이어서 다들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청소부 중 한 명이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갈 거냐고 물으니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들 A씨가 웃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휴식을 끝내고 자기 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에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칩니다.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귀신을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네자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내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진지한 얼굴에 당황한 할머니는 조심하라며 쓴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뵈어요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씨가 전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그날부로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보물지도. 몇 명의 남자들이 우연히 보물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나서게 되었고 어느 우물 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낙반 사고가 일어나 남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히고 말았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굶주림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밀폐된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기에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잘못된 제비를 뽑고 만 남자는 울부짖었지만 동료들에 의해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은 다른 이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직후에 바로 구조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쇠약해졌지만 상처 하나 없는 남자들과 한쪽 팔이 잘려나간 채로 방금 전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호소하는 한 명의 남자. 저 녀석 낙반 도중에 팔을 잃고 말았어요. 쇼크를 받아서 그 후로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친구의 팔을 먹은 이들은 스스로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구조대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팔을 잃은 남자는 사고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처리되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몇 년 후 외팔이 남자가 퇴원했다는 소문이 흐르고 그의 팔을 먹었던 동료들은 섬찟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팔 한쪽이 잘려나간 채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외팔이 남자를 찾아 나서지만 단서라고는 남자의 딸 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교묘하게 딸을 꼬드기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정신이 나가서 우리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녀석을 구하려고 한다. 그 말에 따른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외팔이 남자의 행방은 묘연하고 그 사이 차례차례 남자들이 죽어나가서 마침내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모두 한 팔이 잘려나간 채였지요. 마지막 남은 남자에게 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숨어 계신 곳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변두리의 은신처로 남자는 향합니다. 은신처는 살인자에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고 창문조차 없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거운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은 완전한 밀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남자는 반쯤 정신을 놓고서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외팔이 남자와 그의 딸입니다. 딸은 눈동자에 광기를 띠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내보내 줄 수는 없어. 과거 우물에 갇혔을 때와 같은 밀폐된 공간이었기에. 남자는 절규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물도, 먹을 것도. 하지만 불쌍하니까 이건 주고 갈게. 그렇게 말하고 딸이 문틈으로 밀어넣은 것은 예리하게 갈린 칼이었습니다. 사람 팔 하나 정도는 가볍게 잘라낼 수 있을 만큼 예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비뽑기로 굶어 죽기 직전에 팔을 먹은 것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강제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6번째 이야기, 민박집 괴담.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바다에서 신나게 놀다가 숙소에서 게임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체력이 소진된 터라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제가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무척이나 잠꼬대가 심했습니다. 차라리 코라도 골면 나을 텐데 자꾸 옆에서 발로 차고 배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들려고 한순간이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에게 화를 내려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친구는 이불을 덮은 채로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포근하게 자고 있었기에 마음이 약한 저는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니 오른쪽에 누운 친구가 다시 팔다리를 제 몸 위에 올려놓습니다. 화가 버럭 나서 친구를 째려봤는데 친구는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자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얌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이불을 덮고 있었고 친구가 저에게 팔다리를 올려놓으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불을 얌전히 덮고 있었고 이불을 펄럭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장난이라도 치려면 움직임이 느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순간에 팔다리가 올라왔던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기에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은 채로 잠들기만을 바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몸에는 여전히 팔다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지만 혹시 친구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기에 눈을 떠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요. 그런데 친구와 저 사이에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저에게 오르고 있었고 여자는 저를 보면서 살며시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날 밤 마지막 기억입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했기 때문이죠.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을 왜 이렇게 오래 자냐고 했지만 저는 잠이 아니라 기절을 했던 것이었지요. 눈을 뜨자마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고 특히 오른쪽에 누웠던 친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머니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리 없는 일이고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돌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음식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민박집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문을 좋아하는 음식점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해준 이야기입니다. 민박집 근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고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무언가에 의한 압사로 죽어 있더랍니다. 부인이 갓난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잠을 잤는데 실수로 다리를 올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엄청나게 추궁했고 부인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도 제가 겪은 일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에 봤던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무섭게 생각됩니다. 7번째 이야기,
가스 폭발. 2008년 3월 젊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결혼한 지 10개월 된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남편은 소방대원들에게 부인이 안에 있다는 말을 남기고 화재 현장에서 구조돼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이유를 알아보던 중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스호스의 이음새가 분리돼 있는 것을 발견했고 가스레인지 하나가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가스가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아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발성 쇼크사라는 단순 화재 사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원발성 쇼크사는 순간적으로 치솟은 화염의 충격으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신에서 검출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6%로 일반 화재 사건 농도인 40%에 비하면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관지 등 호흡기관에는 그을음이나 발작 등의 화상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가스를 켜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기엔 시신 뒷부분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이 이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스호스는 공구를 이용해 안전링을 제거하고 뒤로 잡아당기며 눌러서 빼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딸이 가스가 새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화재 원인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1년 뒤 국과수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탈거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지문과 외부 침입 등 아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짜맞춰진 느낌이다. 가스 유출로 인한 화재 사고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화재가 났을 당시 반신욕 중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물은 12cm가량밖에 담겨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급히 탈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욕실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차에서 화재가 나기 몇 개월 전에 가입한 10억대의 보험 청약서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가입 사실 또한 살인하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일어났고 경찰은 CCTV를 분명히 봤지만 현재 수사 기록은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고조사팀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왜 귀찮게 하냐는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